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화 중인 소방당국이 오늘 밤에 큰 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61시간 만인데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민기 기자, 일단 큰 불을 잡았다니까 일단은 다행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소방당국은 오늘 저녁 8시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새벽 6시 50분쯤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난 지 61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대응 1, 2단계를 잇따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이후 인천 지역 소방력만으로는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서울 경기 지역의 인력과 특수장비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소진 이후에도 대응 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 등 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내부의 작은 불씨까지 확인해 끄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큰 불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물류센터 내부에 가득 찬 물건들을 헤집으며 불씨를 없애야 하는 만큼 완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방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 물류센터 5층에 있는 배터리에 불이 옮겨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재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서 불이 난 6, 7층뿐 아니라 5층에도 불이 옮겨 붙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컸는데요. 폭발 위험이 큰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소방당국은 5층을 방어하는 데 사활을 걸었는데요. 오늘 밤 큰 불을 잡으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장기화로 일부에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화재가 초진된 만큼 건물의 안전성 여부도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우려 등으로 물류센터 인근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은 오늘 밤 11시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한 불은 금세 7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방화 셔터 등 소방 설비는 대부분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3단 선반 구조가 화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물류센터 6층에 있는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는 이미 작동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셔터 등으로 화재 초기 확산을 늦추거나 막는 역할을 하는 방화 구획도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화 셔터는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 때는 작동해 있었고요. 그리고 방화 구획은 통상 스프링클러 설치된 대상은 3,000 평방미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의 구조적인 특징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8층 규모인 건물에서 높이가 10m에 달하며 대부분의 물품이 집중된 6층은 3단으로 이루어진 메자닌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자닌은 건물 한 개 층에 철제 구조물로 중간층을 추가로 만드는 구조로 활용 면적을 늘릴 수 있어 대형 물류센터에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나면 타기 쉬운 물건들이 촘촘히 쌓여있는 특징 탓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메자닌 구조가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후 선반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스프링클러들이 이제 천정에서 만약에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넥 전체가 밑에서부터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소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 등 소방 설비가 작동한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설비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돼 있었는지, 화재 초기 빠르게 작동해 실제 방제 효과를 거뒀는지도 앞으로 감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학교는 휴업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의 학교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까맣게 지금 묻어난 상태.
바람이 이쪽 불면 여기가 다 가려졌었어요. 학교 다 뒤덮은 상황?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12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해야 할 유치원 1층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돌봄은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등원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긴급 돌봄에 나선 유치원은 채비에 바빴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틀어봤을 때 미세먼지 부분 켰을 때 다 빨간 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등원 오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안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거를 회사에 바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요. 호흡기도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인근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차량은 빗물에 섞인 분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꼭 그 먹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다 뿌린 것처럼 아침에 그러길래 분진 때문에 그 비누로 했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고 매캐한 연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문을 못 열어놓죠. 토요일 날 요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목 아파서 그냥 들어왔어요. 운동 못하고. 물류센터 화재가 학교와 주거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일상도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이 참여한 전담팀은 최초 화재 발생 원인과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방제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끄면서 진화를 지연시켰던 5년 전 이천 덕평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 소방시설 관리 부실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에서 공개된 최상위급 AI 모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장중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하락분을 회수하지 못한 코스피는 4.46% 내린 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 폭락한 24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4.2% 떨어진 176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은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연휴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공개된 중국의 AI 키미 K3가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부각된 겁니다.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터보컨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언급이 나왔던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그때의 학습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인 것을 고려해도 코스피 하단은 6,000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장중 747까지 내려가며 52주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5.33% 내린 7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연일 널뛰기 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 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그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2차례 이상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 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연장되고 긴급 운영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16일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기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보유하지만 매도인이 잔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됩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고시가 이루어진 뒤에 소유권을 확보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잠시 안정을 찾았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3% 넘게 급등하며 한 달여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앞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던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 조정 시점이 이번 주 후반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 공급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최고 가격제 출구 전략도 검토됐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면서 추가 인하나 종료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원유 수급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웃도는 수준이고 9월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유는 7월, 8월 이미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정부는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를 지켜본 뒤 물가 안정과 정유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 가격 조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이번에는 수마가 덮치면서 1년 남짓 겨우 마음을 붙이고 살아온 임시주택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긴급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당장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옆으로 나 있던 도로가 뚝 끊겼습니다.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깎여나간 도로 옆 임시주택은 안팎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덮친 지 1년, 겨우 정부친 임시주택마저 수마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 살고 이래 유지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가는 중에 또 이런 날 내가 또 나쁘래가지고 뭐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지. 하천 한가운데에서 중장비가 연신 흙을 퍼냅니다. 흙탕물이 들어차 더는 쓸 수 없는 임시주택은 화물차에 실어 보냅니다. 마을 한복판까지 들어찬 진흙도 퍼내고 대민 지원에 나선 군인들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빈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대지에다가 갖다 주는 방법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영구주택으로 한 달 이내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과 협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 겨우 씻어낸 가재도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장맛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 또다시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와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잦아든 대신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수해 복구 현장에 온열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굵어집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21일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구름대의 압축 정도가 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지난 주말 장마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집안이 스펀지처럼 물을 가득 머금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산사태나 옹벽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은 빗물로 인해서 매우 무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적은 비에도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 대신 더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겹치면서 수해복구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더위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북 진동을 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철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초동 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내일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 대한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강력팀에서는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 지시를 내린 바로 윗선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은 명백한 부실 수사이자 초동 수사의 결정적 실패라며 재차 사죄했습니다. 전권과 독립성이 부여된 내부 비리 수사대와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또다시 봐주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논의된 순환 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경찰 지휘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고 순환 인사와 더불어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순환 인사와 관련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닌 만큼 사실과 무관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가 최소 수천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반발이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K축구혁신위 3차 회의 주요 내용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규모입니다. 소수가 밀면 회장이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거인단을 수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대한체육회도 선거인단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장벽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다뤄집니다. 이에 따른 기존 축구계 반발 조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물론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난간에 봉착돼서 이 개편안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이영표 위원을 향해 뭘 한다고 혁신일을 하느냐는 서강일 전북 축구협회장의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거부반응을 보인 거는 결국에는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대표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며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연장을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에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 소장님,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필리버스터 이 무제한 토론은요. 네. 사실 무제한의 토론이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을 통해서 중지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을 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 일조를 했던 게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12석인데 지금 민주당이 161석을 갖고 있고요.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완벽하게 협조를 하면 180명이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이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미적거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민주당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조할 수는 없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고 할 때 협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과거와 같이 조국혁신당이 기계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은 무리가 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약속해라, 완전 폐지를 약속해라.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 연장에 대한 부분은 내란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 또 최혜병 같은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하루빨리라도 의혹이 해소돼야 되는 문제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연장이 돼야 이 수사가 또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존치 부분과 이거를 함께 등치시켜서 마치 거래가 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좀 매우 민망한 수준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조국혁신당도 바라는 것은 내란 종식 외치고 국힘 제로를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저희가 다 토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 문제와 함께 동의 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란 청산에 대한 그 의혹 해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매우 실망스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같은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장 검찰 개혁에 중요했던 문제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수사권 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이제 수사 개시권조차 할 수가 없고 또 인지 수사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저희가 매우 우려스러워했었고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그 정치 검찰의 일부 그런 행위들은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이제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인 것인데요.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늘상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수기와 토론을 가져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아주 조금만큼은 혹시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검 문제와 이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문제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마치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강경 의원들은 모두 보안 수사권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진의가 어떤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수기를 통해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완전 폐지는 안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결이 달라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국민들께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가. 지금 특검이 3차 종합특검까지 180일간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역대 최장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 종식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고 6.3 지난해 있었던 대선은 물론이고 6.3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정권 내내 특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국민적인 피로도는 아주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24시간 안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가요, 최근에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잔금을 아직 매수자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은 건가요? 이게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자세한 부분은 이제 뭐 대출 잔액 증명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나와 있는 그 계약서만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잔금일이라는 게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게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하죠. 매도인이 일단 잔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한다거나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매도인이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수인이 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이 잔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기서 이제 뭐 17억 이렇게 담보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 뭐 보통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최고액 그러니까 대출 원금의 채권 최고액을 120%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정확한 금액도 사실 저희가 다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정확한 것은 지금 청와대도 설명을 하는 것은 지금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왜 판다고 말만 하고 안 하냐라고 했을 때도 당시에 매수를 의사표명했던 분이 여러 가지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전세 입주하고 계신 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날짜나 기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부부는 무주택자인 것이고 이 매도했다는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금 처리가 되고 완벽하게 이제 뭐 근저당까지 말소가 되고 나면 그때야 또 믿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이 계약을 했어도 안 믿고 지금 매도를 한 계약서를 나와도 안 믿고 하면 뭐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고 그 과정에서 매수자의 상황을 고려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매도가 이루어졌으면 근저당권이 이제 말끔하게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17억 원이라는 금액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일반인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잔금과 함께 뭐 근저당 이런 거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용을 제한적이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1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계약을 이렇게 무리하게 마무리했느냐? 7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었던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 공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리 그 소유권을 갖고 싶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무려 15억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빌려준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관저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한 거지, 일반인들이라면 집을 팔아서 그 잔금 받아갖고 새로 집을 사거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인들과는 다른 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들이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의문을 품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 거래마저 의심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뭐 그 대통령도 팔아라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또 매수자가 잘 없고,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뭐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매수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겠죠. 그래서 매수자를 구해서 그분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또 이제 매도 계약까지 다 한 상황인데 여기 와서 또 이 뭐 거래가 의심되고 무슨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하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 어떤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도를 한 건 정확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거래가 계속 늦어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대통령의 진심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계약이 잘못 성사에 담그다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일반 국민들은 집 하나 사고 파는데도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다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내놔야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만 그대로 답습하면서 본인은 비교적 쉽게 거래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가 당장 살 집은 관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거래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었다면 지금 대출이 워낙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지금 매수자에 대해서 사실상 돈을 거액을 빌려주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의도인데, 그런 의혹인데,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야권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다소 낮아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48.4%인데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48%,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증시 급락, 이런 경제 악재와 함께 유시민작가의 필연적 실패, 이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하고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지지층은 웬만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핵심 지지층인 것이죠. 웬만하면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지지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저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고요. 이런 여론조사의 뭐 이런 분석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분석하기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냥 전체의 추세와 여러 여론의 동향을 보고 이제 보통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다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게 이 대통령제 국가의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쁜 때는 나쁜 대로 이게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또 집권 여당의 일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여러 상황이 복합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40대하고 진보층에서 수치가 낮아졌다는 네. 거예요, 이전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어 지지층이 이탈했냐,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진보 진영 안에서는 또 핵심 이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0.5%포인트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정치 성향과 연령층으로 보면 진보층과 40대, 이게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인데, 여기에선 그 0.5%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에서도 핵심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탈한 대신에 아마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긍정평가를 높게 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핵심 지지층 가운데 일부는 이탈했다고 봅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민주당 당권 선거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권 선거가 한 달 이제 조금 남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친청계와 친명계 후보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번에 연임하게 되면 좀 불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지지층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와 관련해서는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일부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지지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친청계의 표심이 좀 떨어졌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계속 이제 민주당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후보들이 출마를 위해서 내야 하는 기탁금이 논란이 됐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돈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저는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후보님은 그 후원금 엄청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당원들이 분노라고 할까? 분노의 표현. 3억 8천이 들어온 거예요. 하룻밤 사이.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룻밤 사이에 4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혀져 있고 원내에 이런 국회의원 후보들은 뭐 법상 이런 제약이 전혀 없고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틀 만에 후원금 3억 8천만 원을 모았다는 정청래 전 대표와는 달리 이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기탁금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4배가 올랐더라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딱 1년 전,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됐었던 재보궐 당대표죠. 그때는 최고위원 후보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청년들이나 뭐 가산점, 감면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예비 후보 경선에서 2천만 원을 낸다는 얘기는 지금 저렇게 오늘 이제 합동연설을 했는데 한 3, 4일 후에 예비 경선 끝나면 여기서 컷오프가 되거든요. 그럼 이 단 며칠 동안에 우리 국민께 나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약 2천만 원가량이 이제 기탁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후보 등록에서 컷오프까지가 며칠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2천만 원짜리다. 네, 2천만 원짜리죠. 청년 후보에 따라서는 반은 감면되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갑자기 4배나 기탁금이 올라갔냐? 그리고 이 기탁금 오른 것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공고가 있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기탁금이 발표가 됐고 이게 지난번과 또 과거의 사례들에 비추어서도 너무 지나친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 없이 그냥 그저 당원이 늘었고 문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이게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 이외에는 좀 적절한 해명이 좀 없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이런 기탁금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돈으로 어떻게 보면 원외에 있는 후보자들을 이렇게 진입 장벽을 높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정청래 대표께서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 몰랐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이번만 오른 게 아니라 6.3 이번에 지방선거에 기초 광역에 나오는 후보들의 기탁금도 대폭 올랐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 부분도 저는 감안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 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 기탁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 대표께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니까 이 당권 주자들 정청래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두 이제 한 목소리로 더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일 이제 당 선관위도 이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또 한 번 한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기탁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과 2024년, 2025년 거의 매년 그 당권 선거가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2023년에는 당대표 기탁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낮춰야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2024년에 6천만 원으로 낮춰졌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탁금을 높인 것은 저는 대단히 정무적으로 실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뒷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엔 특정 후보, 뭐 아까 정민철 청년 후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기탁금이 높아지게 되면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당이든 정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들 자체가 높아지면 정치를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일 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 그리고 실무적인 비용으로만 조정이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이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뭐 집 문제도 그렇고 뭐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주 원론적인 정치적 발전과 정치적 방향에 대한 얘기마저 당무 개입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민주당의 당규의 13조에 가면은 대통령이 된 당원은 이런 당 문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입장으로서. 예, 당원의 입장으로서.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적은 갖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호 당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향의 정치 발전. 그리고 이거는 비단 여야의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도 해당될 수 있고 여야 공이 이런 기탁금 문제나 원외 정치인들이 여러 정치하는 데서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의힘도 원내시고 저도 원내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양당 모두 원내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도전하려는 원내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뭐 금액이든 뭐 시스템이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정치 참여에 허들이 없이 잘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탁금을 다시 내리자 이 목소리가 이제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내일 선관위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검 연장과 보안 사건 폐지 등을 고리로 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연일 장외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을 짓밟은 이 정권이 자신들만의 재헌절을 보낼 때 청년과 시민들은 특검과 재선거를 외치며 광장을 지켰습니다. 올공대일하며 연휴를 반납하고 폭염과 폭우에도 올림픽공원으로 나선 시민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바로 헌법과 국민 참정권입니다.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이 재헌절 국회 행사 대신에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발언을 보면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재헌절 3일 연휴 기간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모두 매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재헌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올림픽공원 같은 그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매번 참석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참가자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전면 재선거가 전 국민적 요구 사항이 아닌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에 매일 참석하는 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 가겠느냐? 전 일종의 자기 정치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올림픽공원과 같은 참정권 침해 또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이 싱크로율이 한 99%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 듣고 그분들의 지지만 갖고 가면 당대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다음 당대표 선거에 재도전했을 때도 충분히 자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을 위한 정치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이제 수권 정당이 돼야 되고 원내 1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이제 그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기호 의원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냐 이제 비판을 했고요. 김민전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의 투톱이 쌍끌이 중이다. 지금 장 대표가 10대, 20대, 30대 행동주의 당원들을 견인하고 있고 정정식 대표는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쌍끌이로 이렇게 끌어갈 거면 지지율도 쌍끌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의 가치라면 보통 이제 헌법, 법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재헌절 날에 재헌절 관련된 행사를 야당 대표로서 참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냥 평당원도 아니고 평의원도 아니고요. 제1당의 야당,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의전 서열이 한 8위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또 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의원들을 뭐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해서 뭐 민주당이나 어디에 뭐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토론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하다못해 대통령께 만나자고 제안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이렇게 전국 투어를 다니시면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를 그런 투어를 하고 다니시는 게 과연 그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제1야당 대표의 좀 모습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게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국민이 정권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이죠. 이제 막 2년 안 된 그 시간에 본인이 함께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모습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 윤석열과 정권과 절연도 없이 지금 저렇게 다니시고 전국 다니시는 모습에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저 모습 보고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당장 재선거를 외치시려면 지금 자당이 배출하신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후보랑 좀 합의를 하시고 저 얘기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권영세, 오선의 이제 권영세 의원도 그랬고 오늘 한기호 의원도 그랬고 이렇게 이제 당 내부 비판에 이어서 보수 진영 원로 논객이죠. 조갑재 대표가 보수 진영, 보수 정치인들의 살생부로 예고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 중에서 1순위다. 살생부 1번은 장동혁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갑재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던 분입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의 일부 세력이 정말로 우리 보수 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에 편승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을 본인의 지지율로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당권을 유지하고 차기 당권에 재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워낙 확고히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검증을 한 결과 한 번도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증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뭐 나쁜 정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제 당내 쇄신파, 그러니까 소수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점점 그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진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저녁 8시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는데 그제 새벽 6시 50분쯤 불이 시작된 이후 61시간 만입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계속 유지한 채 남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5층에 있는 물류 로봇 배터리에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큰 불길을 잡으면서 5층까지 연소 확대될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서해구는 물류센터 반경 100여 미터를 대상으로 내려졌던 대피령을 오늘 밤 11시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분진에 인근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언제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러야 할지, 또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일상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강당 안, 노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욕도 못하고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네, 그리고 그냥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집에 빨리 가야죠. 아주 막 여기 있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죽겠어요. 창문을 굳게 닫아도 집까지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분진에 잠은커녕 생활조차 하기 힘들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시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양발을 신고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양발이 빽하면 보도 못 하겠어요. 막 속이 넘어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넘어오고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로 또 왔어요. 이곳 임시대피소에는 46세대 주민 7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한평 남짓한 재난보호 텐트 안에서 담요와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용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텐트 하나에 식구 5명이 끼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기 텐트가 좁으니까 이어서 자야 하니까 좀 불편해. 그리고 여기가 뭐 집도 아니고 보호시설인데 애들만 놓고 일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 집에 가도 지금 걱정이고 치울 것도 걱정이고.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집을 떠나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160여 명. 초등학교 2곳에 이어 인근 중학교까지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임시대피소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서해구청은 화재 진화 상황에 따라 임시대피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주문하면 당일 받아보는 빠른 배송 문화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이런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안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약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면적이자 여의도 공원보다도 1.3배 큰 규모입니다. 쿠팡은 이번 화재 물류센터 외에도 대구의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등 배송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초대형화되는 건 빠른 배송이 당연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소비 문화를 위해 더 많은 상품을 더 가까운 곳에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물류 인프라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만큼 물류 시설은 더 크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이른바 메자닌 구조입니다. 높은 층고의 물류창고 내부에 철골 중간층을 설치해 같은 면적에서도 보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대원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천정고가 10m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대공간 같은 경우에 화재가 한꺼번에 확산돼 가는 이런 부분들. 초고속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는 더 크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창고시설 화재 안전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는 빠른 배송이 일상이 된 시대, 안전 역시 속도만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3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입니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회생 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고비는 넘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며 회생 절차는 최종 만기일인 오는 9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법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임시 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상품을 다시 채우고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공익채권은 9,300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2천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경우 실제 매장 운영에 투입될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중단 과정에서 무너진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결국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M&A를 성사시켜야 하지만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인수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합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으로 파산 위기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홈플러스의 앞길에는 여전히 연이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제기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인사예산 전담팀 가동 이후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학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시기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관위 사후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배우자의 그 출장 용도로 지출한 국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번 달 초 전담팀을 가동한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이었는지 등 법리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해당 출장 국가에서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초청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초 자료를 대부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반 출장 관련 세부 자료 분석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30대 A씨는 지난달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3명과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85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성남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의 재검표가 이뤄집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안계일 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수용해 내일 오후 경기도 선관위 청사에서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종혁 도의원의 선거구 지역구로 정 의원은 26,727표를 득표해 26,642표를 얻은 국민의힘 안계일 전 후보를 8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무효표는 1,032표, 기권표는 27,594표였습니다.
상대팀을 향한 조롱성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이로써 배제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일명 스타벅스 응원으로 상대팀과 지역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제고 야구부. 6개월 출장 정지의 중징계가 최종 1개월로 크게 줄었습니다. 배제고 요청에 재심을 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철저한 반성과 상대팀 광주일구의 선처 요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출전 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배제고 야구부는 올해 뛸 수 있는 유일한 전국대회인 다음 달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규정 타석이나 이닝을 모두 채우지 못했거나 기록이 저조한 일부 선수들에게 닫혀있던 기회가 다시 열린 겁니다. 배제고 야구부 감독과 관계자들은 재심에 출석해 선수들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선수들이나 저희 전부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 재심과 징계 경감 조치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한 학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교실 곳곳에 퍼져있는 조롱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폭우로 전국에 8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개 시도에 긴급 재정을 지원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도로는 200여 곳에 이릅니다. 토사와 낙석 피해까지 더하면 비 피해는 800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00명 넘게 임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300여 가구는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도로 곳곳에 차량 운행이 어렵고 팔공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여러 구간에 등산객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 재정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곳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 제거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대전과 세종, 충북 등 6개 시도에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찜통더위에 시달리던 중국 상하이에 기습 폭우가 내려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비구름은 편서풍을 타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 거대한 먹구름이 엄습해 옵니다. 마치 샤워기를 틀어놓은 듯 동방명주를 비롯한 마천루에 쉴 새 없이 비를 뿌립니다. 상가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포수로 변했고 지하 주차장 입구엔 천장까지 물이 찼습니다. 하수도에서 치솟는 물기둥이 맨홀 뚜껑을 날려버리고 집안 변기도 연신 구종물을 토해냅니다. 낮 최고 35도 넘는 찜통 더위였던 상하이에 저녁 무렵부터 최대 212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푸단대 연못이 넘쳐 캠퍼스에서 잉어가 헤엄을 치고 대학로 거리엔 카약까지 등장했습니다. 황푸강 아래를 통과하는 지하도로는 아예 뱃길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 시진핑 주석이 다녀간 세계 인공지능 대회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由于这一带是处于副热带高压的边缘，水汽和对流能量充沛，又有冷空气南下与暖湿气流交汇形成切变线。 중국 남서쪽부터 동북지방까지 뒤덮은 비구름에 15개 하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8명의 사망자를 낸 충칭 산사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나흘째 진행 중입니다. 중국을 휘젓고 온 비구름은 바다를 건너며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채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현재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고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에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북쪽에 머무르던 비구름이 남하하며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분포해서 지역 간의 편차가 다소 있는데요. 서울의 비는 시간당 2에서 3mm로 약하지만 인천과 파주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여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 사이 시간당 최고 80mm, 강원 북부는 자정부터 서울과 경기 남부도 출근 시간대에 최고 시간당 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30에서 많게는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출근길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내일은 평소보다 서둘러 이동해 주시고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은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엔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되지만 광주는 32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 장맛비는 이번 주말까지 남북을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연이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단기 타격이라는 승부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중동은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 등이 꼽힙니다. 핵심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입니다. Increasing to some degree the kinetic activity, the bombs, increasing economic sanction pain, hopefully getting our allies on side, and above all, keeping the door open for negotiations. 미군 전사자 발생이 오히려 강경 대응의 명분이 됐지만 11월 중간선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뛸 경우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직결돼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He's not focusing on affordability, not focusing on the lack of yet another treaty with Iran, not focusing on the fact that ICE killed 3 people just in the last week. 이 때문에 단기 타격 후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를 속전속결로 끌어내려는 계산이지만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공습에 주눅이 들긴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전면적인 저항을 과시했습니다. ما تازه فهمیدیم که بمب اتمی شما تنگه هرمزه. دنبال یه چیز دیگه رفته بودیم تا حالا. دنیا فهمید که ایران قویه. این شاید اصلا بزرگترین پیروزی ما بود. 선거용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벼랑 끝 폭격과 해협을 볼모로 잡은 이란의 배수진이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술이 이란의 통제 불능 반격을 부를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상호보복의 악순환으로 격해지는 상황 속에 미군 장병이 또 숨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도 잇따르며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통제해 폭파하던 미군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요르단 수색 현장에서는 유해 한 구도 발견돼 미군 사망자는 17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 과정에서 이란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멈춰 세웠다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بدون هماهنگی و اجازه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نخواهد کرد. شناورهایی که تحت تاثیر اصرارات دشمن آمریکایی قرار می‌گیرند و وارد مسیر ناایمن می‌شوند مطمئناً دچار حادثه.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스라엘을 조준할 경우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호 보복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을 찾은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군 사상자 증가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상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 직전까지 수위를 높인 가운데 양측은 최근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브리핑 도중 최근 이란 외무장관의 카타르 방문 당시 제기된 이란, 미국, 열을 휴전안 등 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중재자들을 통해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이를 접수하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앞서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속보 들어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오후 북한 임진강 환강댐에서 방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접경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8시 47분쯤 촬영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 환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오후 9시 현재 임진강 우리 측 최전방인 군남댐 상류의 필승교 수위가 행랑객 대피 수준인 1m보다 낮은 0.77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환강댐 방류로 인해서 수위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승교 수위가 대피 수준에 도달하면 행락객과 낚시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추가로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을 직접 반박하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과 민생부터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본인이 각오했던 발언과 얼마나 배치되는 언급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당헌상 보장된 의견 개진과 이 당무 개입의 차이를 모르느냐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식 표현으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윤심 후보를 당선시킨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응수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기탁금 문제가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이어 고민정, 정청래 후보도 선배 정치인들이 진작 개선했어야 한다. 지난해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청년원의 당사자인 김보미 후보는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청계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기탁금 참전이 사실상 친명계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됩니다. 청년 기탁금 문제는 내일 민주당 선관위 전체 회의를 거쳐 감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애꿎게 청년 홀대나 당무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당내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첫 합동 연설회에서 사활을 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의 이른바 생일별 투표 전략 등을 놓고 계파 갈등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예비 경선 돌입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5인방. 첫 합동 연설회에선 사활을 건 표심 전쟁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평소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청래 전 대표의 자기 정치를 재차 겨냥했고 여기에 36살 청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온갖 기득권으로 힘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 운운합니까?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하는 자기 정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책임져야 할 분이 한 번 더 당대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민주당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민심과 정책 경쟁을 우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미래로 가는데 민주당이 족보 싸움에만 매몰되면 퇴보, 퇴화, 결국엔 퇴출입니다. 집중 견제 대상이 된 정 전 대표는 자신을 민주당 바라기라고 칭하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입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외에선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제시한 이른바 생일별 최고위원 후보 투표 전략을 두고 거센 대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갈라 당원을 대상으로 표몰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다 늘 있었던 일입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경선에선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추려집니다. 후보마다 컷오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전망으로 이 과정에서 계파 간 충돌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0일 넘게 공전 중인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조국 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제1야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뽑고자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누었습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의원 모두 추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과 특수재물 손괴죄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준은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려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8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유족에 대한 사죄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높은 형량이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유족들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병원이나 미용업소, 식당 등을 찾을 때 이용 후기 찾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신뢰성을 높이려고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후기마저 조작해 포털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광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수증을 찍어 인증한 뒤 포털에 게시한 글입니다. 미용업소나 식당 등을 이용해 봤다며 호평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는 결제한 고객이 아니라 버린 영수증을 몰래 챙긴 광고업체가 쓴 글이었습니다. 숙소를 이용하고 만족했다는 또 다른 게시물. 이번엔 남의 영수증은 아니었지만 업주와 짜고 수십만 원짜리 숙박권을 불과 1,000원에 결제한 뒤
실제 방문도 하지 않고 쓴 거짓 후기였습니다. 이런 허위 영수증 후기를 만든 광고업체는 해킹된 인터넷 계정까지 사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다는 점을 노려 네이버에서 접속되는지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계정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뒤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하루에 수백 회씩 일부러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업체가 올린 허위 게시물은 확인된 것만 2만 8천여 건. 광고주 700여 명에게서 챙긴 돈은 19억 원에 달하고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비로 낸 업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후기를 많이 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업종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경찰은 광고업체 실제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 프로그램 개발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의 93%에 해당하는 17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광고주 700여 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내리는 비 소식과 관련해서 날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는 경기 북부와 강원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와 연천군, 파주시 동북부, 파주시 서북부, 파주시 남부, 그리고 서해 5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에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점차 비구름은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날씨가 또 변화가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6시 반쯤 오산시 버름동의 한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남성에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공장 사장으로 A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흉기 난동 예고글이 게시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늘 칼부림 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지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전주 덕진경찰서는 국민연금공단 본부 등 관련 기관에 출동해 순찰했고 글쓴이에 대한 수사는 신고를 처음 접수한 인천경찰청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기상조라 보는 분석도 있지만 북러 협력이 일시적 군사 동맹을 넘어 상시화되는 흐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다자회의나 양국 기념일 같은 뚜렷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됐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외무장관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만난 걸로 확인되면서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러 정상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만나며 양국 관계 격상과 북한군 파병 근거 조항 같은 굵직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이나 재래식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выразить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за поддержку проводимой нам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다만 최 외무상의 움직임만으로는 북러 정상회담 성사를 확정짓기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방러 일정이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교류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최근 북중 밀월 동향을 러시아에 설명하려는 자리였을 거란 추측입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는데 방러 목적이 무엇이든 한층 공고해진 북러 유착을 방증한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공식적인 어떤 역사적이면서 동맹 자산으로서 대단히 격상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계로까지 보여주겠다. 북한도 러시아발 첨단 군사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협력 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강한 수비와 촘촘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A매치 무패 기록을 새로 쓰며 16년 만에 월드컵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골은 연장전 후반에 터졌습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군 공을 토레스가 놓치지 않고 차넣어 골망을 출렁였습니다. 스페인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지배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골문을 열면서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16년 만에 차지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A매치 38경기 무패로 이 부문 최장 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명실상부 축구 최강자 자리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직력이 엄청난 팀이고 시스템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수비 조직력에 상대팀이 번번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번 대회 내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브라질에 이어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한 아르헨티나는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른바 스페인의 질식 수비에 막혀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과 끈질긴 수비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까지 떠안으면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연장전 후반 위협적인 크로스로 만회를 노렸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MVP인 골든볼은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고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츠는 10골에 도움 4개를 올린 프랑스 음바페가 2대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달군 주인공 중 하나는 붉은색 옷을 입고 공연을 펼친 BTS였습니다. 도시별 개막 행사부터 결승전 하프타임 쇼까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K-팝이 장식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그룹 BTS가 세계적 팝스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마돈나에 이어 뜨거운 환호 속에 단체로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한 BTS. 빌보드 정상에 오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단어를 넣어 개사해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가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빈곤 종식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제작을 맡은 쇼라는 점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BTS가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에 희망과 위로를 전했던 노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 무대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BTS 멤버들은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마치 꿈을 꾼 기분이라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건 전 세계 아미들 덕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도시별 개막 행사에선 이재와 블랙핑크 리사에 이어 결승전에서 데미를 장식한 BTS까지. 한국의 음악인들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며 달라진 위상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난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렬한 씬스틸러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 등장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무대에서도 주인공을 자처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월드컵 결승전 직전 헬기 세대가 경기장 위를 가로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 1과 호위 헬기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방탄유리 뒤에서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전광판에 등장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로 노골적인 비판을 퍼붓던 스페인이 아닌 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로 끝났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자 눈치를 주는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하지만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 오른편을 지켰습니다. 미국 온라인 게시판에는 선수들이 주인공이어야 할 순간을 트럼프가 방해했다. 노환으로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을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월드컵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흡족해했습니다. It was 4 times greater than any FIFA ever held, and it's probably about 5 times actually, they're telling me today. So we're very proud of our country. 현지 언론들은 미국 선수의 레드카드 퇴장을 압박 전화로 번복시켰던 트럼프의 갑질을 이번 월드컵 최악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좌완 짐머맨을 영입했습니다. 한화는 짐머맨과 계약금 7만 달러를 포함해 최대 44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90cm의 장신 좌완 투수인 짐머맨은 우수한 커맨드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코너워크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